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21페이지에 수동결산의 사례들을 쭉 보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동결산은 앞 시간에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나눠서 이렇게 7가지 내용을 수동결산으로 하고 있는데, 먼저 손익의 결산 정리에서는 수익, 비용 두 가지에다가 수익과 비용이 발생과 이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4가지 사례가 있겠죠. 자, 4가지 사례. 첫 번째 사례, 수익의 예상. 자, 수익의 예상이나 아까 위에서는 발생이라고 했는데 발생과 예상은 같은 말이에요. 자, 왜 같은 말이냐? 자, 발생과 예상은 현재 수익이 실제 발생은 안 되었지만 기간이 경과됐으니까 예상해서 발생시켜라 이 말입니다. 자, 수익의 예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수익이 돈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수익금이 안 들어왔는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기간을 예상해가지고 수익으로 발생시켜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의 예상하면은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발생은 미자 돌림으로 씁니다. 그러면 수익이니까 뒤에는 수익이 오는데 수익은 받는 거죠. 지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미수수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익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지금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현금주의로 보면 아직 발생이 안 됐어요. 현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기간이 경과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 경과 기간만큼을 예상해서 발생을 시키자. 수익이니까 수익이고 아직 못 받았으니까 미수 수익이라는 개념 과목을 사용합니다. 자, 밑에 사례를 보겠습니다.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어요. 3천만 원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과 기간의 이자 수익을 예상해 보니까 3만 원으로 예상된대요. 경과기간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가정을 해도 됩니다. 만약에 10월 1일 날 정기예금을 했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10월 1일 날. 그래서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10,000원씩이에요. 한 달에 10,000원씩. 그러면 10월, 11월, 12월 3개월치 이자를 예상해 보면 3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결산이 되었다고 은행에서 12월 말로 3만 원을 딱 입금시켜 주나요? 안 그렇다 이겁니다. 은행의 정기예금의 그 이자 지급기일은 대개 다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결산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간 경과분을 예상해 가지고 수익으로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밑에 분계를 보세요. 수익을 발생시키니까 대변에 이자니까 이자 수익. 차변에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래서 미수수익. 미수수익은 자산. 이자수익은 수익 발생. 이런 사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비용의 예상을 보겠습니다. 자, 비용의 예상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수익의 예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용의 예상도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이야기예요. 왜 발생시키느냐? 기간이 경과했으니까. 자, 비용이 기간이 경과했어요. 그런데 아직 지급은 안 했기 때문에 이걸 발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는 비용이고 앞에는 아직 지급 안 했으니까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 개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자, 사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우리가 차입을 했어요. 차입. 운영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은행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1년간 차입을 했는데요. 1년간 차입을 했는데 차입기간이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차입했습니다. 월 이자가 10,000원이에요. 월 이자 10,000원. 그러면 월 이자 10,000원이면 10만 원이 안 나오네. 6만 원 나오나요?
그러면 7월 1일이 아니고 3개월을 더 뒤로 백 해가지고 5월, 6월, 5월, 4월. 4월 1일로 보겠습니다. 4월 1일. 자, 여러분 4월 1일 날 차입해 가지고 내년 3월 31일까지죠. 그러면 이렇게 1년간 농협에서 우리 회사가 차입을 했습니다. 월 이자가 10,000원씩이에요. 월 이자가 10,000원씩. 그런데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기로 했어요. 만기 때. 그러면 이제 2023년 3월 31일 날 원금하고 이자 12만 원을 갚는 건데, 결산 기준 때 지금 기간이 몇 달 지났어요? 4월부터 12월이니까 모두 10개월이 지난 거예요. 10개월. 10개월이 3월부터 해야 되겠네. 네, 여기 3월 죄송합니다. 네, 월 10,000원씩 맞추려고 보다니까. 네, 자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라고 해야 되겠네요. 3월 1일부터. 네, 자 다시 말을 맞추기 위해서, 자 3월 1일 날 차입을 했고요. 내년 2월 28일, 2월 말일 날이 28일이라고 보겠어요. 그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결산 시점으로 보면 3월 달부터니까 딱 10개월 지났죠. 이자가 월 10,000원이니까 이자 비용이 10만 원 발생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급을 안 했어요. 내년 2월 28일 날 지급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발생주의니까 경과된 이자 10만 원을 비용 발생해야 돼요. 자, 비용 발생은 차변에 오죠.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10만 원, 대변에 아직 지급하지 않았죠. 미지급 비용 부채로 인식한다. 다음에 세 번째, 수익의 이연에 관한 거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연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익인데 내년 거 수익이다 이 말입니다. 내년으로 2월 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자, 수익인데 내년 거라면은 올해 미리 받았기 때문에 부채로 인식합니다. 선수 수익. 단기에 받은 수익 중에, 단기에 현금으로 받은 수익 중에 일부가 이연되어야 된다. 차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이연할 때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인식하게 돼요. 자, 밑에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단기에 1년분 임대료 12만 원이 현금으로 미리 입금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1년분이 언제 거냐면 금년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7월 1일 날 우리는 현금주의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7월 1일 날 일반 전표에다가 차변에 현금 12만 원, 대변에 임대료 12만 원 이렇게 자산 증가 수익 발생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임대료 중에서 절반은 내년도 거잖아요. 7월 1일부터니까. 그 절반을 결산 때 차변의 임대료 6만 원을 취소시켜줘요. 이것을 우리가 수익의 취소라고 해요. 여러분 수익 계정 대변에 기입하면 이걸 수익의 발생이지 않습니까? 반대인 차변에 기록하면 수익이 취소됩니다. 그래서 12만 원 발생시켰다가 6만 원 취소했네요. 그러면 6만 원만 남기는 거예요. 단기의 수익으로. 그러면 이 6만 원을 어디로 날려버릴 수는 없죠. 내년으로 가지고 가야죠. 그래서 이걸 선수 수익, 내년도 수익을 미리 받았다 그래서 부채로 가지고 갑니다. 부채 증가. 여기에서 선수 수익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수익의 이연 때 여러분 선수 수익 나온다고 그랬죠?
차변에서는 수익이 취소가 됩니다. 다음에 비용의 이연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비용이니까 뒤에가 비용이고요. 이 비용을 이연시킨다는 것은 단기에 비용을 지급했으나 이게 차기분이 거기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분을 미리 지급했기 때문에 선급비용으로 정리합니다. 자산이죠. 선급비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 1년분 보험료 1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며칠 날이냐면 이것도 7월 1일 날이에요. 자, 7월 1일 날 보험료 12만원을 지급할 때 일반 전표에다가 분계를 이렇게 했대요. 차변의 보험료 12만원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12만원 자산 감소. 이렇게 현금주의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7월 1일 날. 그러다가 12월 31일 날 정리를 합니다. 자, 이 보험의 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가 보험 기간이겠죠. 따라서 보험 기간이 앞으로 6개월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절반인 보험료의 절반 6만원을 대변에 적어서 비용을 취소시킵니다. 단기의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취소시켜가지고 내년으로 가지고 갑니다. 내년으로 가져가려면 자산이나 부채로 가지고 가야죠. 이건 자산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자산 증가. 그래야 내년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이걸 내년에 비용 처리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과 소모품비의 정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볼까요? 자, 첫 번째 사례는 우리 회사는 소모품 10만원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자산 처리했답니다. 이렇게. 자, 소모품이라는 건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입했을 때는 자산으로 잡았으니까 비용 처리를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자산 증가, 이게 소모품이 자산입니다.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결산 때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소모품 창고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7만원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면 재고가 3만원 밖에 없다는 얘기죠. 사용한 것을 비용 처리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사용된 것은 이제 결산 때 비용 처리해 주고, 이 자산의 소모품이라는 자산의 대변에다가 소모품 7만원 하면 어떻게 돼요? 자산 감소가 일어나죠? 자산 계정 대변에 기입하면 자산 감소잖아요. 그래서 기말에 소모품은 3만원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7만원이) 발생하게 되는 이러한 결산분계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 소모품 정리할 때는 소모품비 소모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어떤 회계 처리를 했냐면, 소모품을 10만원어치 구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면서 비용 처리했네요. 자산 처리가 아니라 비용 처리. 비용 처리했고 결산 때 조사를 해봤더니 소모품이 3만원이 남아있어요. 7만원은 썼고 3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구입했을 때 전부 비용 처리였기 때문에 3만원은 비용을 취소시켜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변의 소모품비, 비용 대변에 기입하면 비용 취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단기에 손익계산서에 가는 비용은 얼마가 가요? 10만원을 발생했다가 3만원을 취소하면은 손익계산서에 남는 소모품 B는 7만원만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서 분계하고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재무상태표의 소모품, 재고자산에는 3만 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자산이죠.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자산으로 잡아요. 그래서 구입할 때 소모품으로 처리했던 소모품 B로 처리했던 간에 결산 정리분계를 하게 되면 결과는 같아지는 겁니다. 사용한 것은 소모품 B로 가야 되고 남아있는 것은 소모품 자산의 잔액으로 표시돼야 된다. 이런 얘기. 자, 소모품 정리하는 방법 두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자, 우리가 단기 매매증권에서 이미 배웠습니다만은 결산 때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과 공정가치, 즉 시가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는 수익이 발생해요. 그래서 수익 발생이 대변이잖아요. 대변에 갑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은 대변에 가죠. 수익 발생. 그래서 이게 사례를 보면 단기 매매증권 장부 금액은 10,000원인데요. 기말의 공정가치가 12,000원이래요. 그러면 2,000원만큼 이익이 발생했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수익 발생. 차변에 2,000원은 자산의 증가로 봐야죠. 단기 매매증권 2,000원 자산 증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뭐도 있습니까? 가격이 하락할 때도 있죠. 이 경우는 하락할 때예요.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손실로 기록합니다. 손실은 비용이니까 차변에 비용 발생시키죠.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비용 발생. 대변은 뭐가 와요? 자산 감소. 단기 매매증권 2,000원. 자, 장부에 단기 매매증권이 10,000원짜리인데요. 기말에 8,0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대요. 2,000원만큼 자산이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자산 감소에 해당이 됩니다.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은 비용 발생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 이와 같이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분계를 결산 때 하는 것이다. 매도하는 증권도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사례가 없습니다만은. 다음에 현금 과부족의 정리, 자금관리 때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자, 첫 번째 사례를 보면은 장부상 현금은 5만원이고 실제 현금이 6만원이다. 만원이 더 많아요. 실제 현금이. 그러면 그때 원인을 모른다 그러면 일단 장부를 현금을 10,000원을 증가시켜야 돼요. 현금을 증가시키려면 현금 계정 차변이죠. 그리고 대변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으로 임시계정으로 정리를 했다가 결산 시까지 원인이 안 밝혀졌답니다. 그러면은 현금 과부족은 차변에 와서 없애주고 대변에다가 이것을 자비익이라는 수익으로 발생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자금관리에서도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 이번에는 현금 과부족에 관한 것인데 장부상 금액이 더 크고 실제가 줄어들었어요. 장부에는 현금이 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고 실제 현금은 4만원. 만원이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으면 현금 계정 대변에 기입해가지고 장부를 줄여줘야 돼요. 현금이 없으니까. 근데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 임시계정 사용합니다. 근데 결산 때까지 그 원인이 안 밝혀졌다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잡손실 비용으로 처리하고 현금 과부족 반대쪽인 대변에 기입해서 현금 과부족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결산 때 이걸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례는 결산하기 전에 현금 부족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12월 31일 당일날 현금이 안 맞아요. 어제까지는 맞았는데. 그러면 당일날 현금 과부족을 만들면 안 되죠. 당일날은. 그래서 자, 당일날 장부는 현금이 5만원인데 실제 현금이 8만원이다. 3만원 많아요.
바로 자비익 처리하고 차변은 바로 현금을 증가시키면 돼요. 현금 과부족을 결산일 때 또 잔액을 만들어서는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결산일 당일날 이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 장부의 현금은 5만원인데 실제 현금이 3만원, 2만원 부족해요. 당일날은 바로 잡손실, 부족한 거. 그리고 대변의 자산감소 2만원, 현금 2만원. 그래서 우리가 당일날 부족 현상이나 과잉 현상이 있으면, 과잉이면 바로 자비익 처리하고 부족하면 바로 잡손실로 처리한다. 그리고 상대 개정 과목은 현금이 된다. 이런 것들이 수동분계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선납세금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선납세금은 앞 시간에서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기중에 법인세를 중간에 예납한다든가 또는 은행에 예금을 했더니 이자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 이자에 대해서 은행으로부터 원천징수를 당했다든가, 이런 것은 법인은 그것을 모두 선납세금이라는 당좌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 두거든요. 이것도 선납세금이고 이것도 선납세금으로 이게 정리를 해 둔다 이거예요. 그런데 결산 때는 그 선납세금을 이제 법인세로 대체시켜야 돼. 법인세로 대체시켜야 돼. 그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뭘로 해요? 일반 전표에다 수동분계로 한다. 법인세 차변, 비용이니까 차변, 선납세금 대변, 이렇게 정리하게 됩니다. 다음에 비유동 부채의 유동성 대체. 네,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개정 과목 우리 유동 부채에서 이론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볼까요? 결산일 현재 장기 차입금 50만 원이 상환기일이 내년으로 도래되었답니다. 내년으로 도래됐으면 내년 안에 갚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 아닌 것이죠. 지금 결산 시점에서는 장기 차입금으로 분류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장기 차입금이 부채니까 이 장기 차입금 부채를 감소시키려면 차변에 기입해야죠. 차변. 그런데 이 장기 차입금을 결산 때 갚았다는 게 아니죠. 1년 안에 갚아야 돼요. 내년 안에. 그래서 개정 과목을 이걸로 바꿔놓는 거예요. 부채 총액에는 변화가 없지만 비유동 부채는 줄어들고 유동 부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장기 차입금은 없애주고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개정 과목으로 바꿔가지고 비유동 부채 감소, 유동 부채 증가, 이렇게 수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유동성 대체 분계다 이렇게 부릅니다. 수동분계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을 환입하는 것도 수동분계입니다. 이게 마지막 사례죠. 자, 사례를 볼까요?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20만 원이고요. 대손 설정률이 1%랍니다. 그러면 대손이 예상되는 게 1%라는 거니까 20만 원의 1%는 2,000원입니다. 그런데 결산 전 대손 충당금이 잔액이 3,000원으로 확인이 됐어요. 대손이 예상되는 금액이 2,000원인데 결산 전에 대손 충당금 전기에 설정하고 남아있는 게 3,000원이 있어요. 1,000원이 오히려 더 많죠. 보충할 것이 아니라 감소시켜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대손 충당금의 환입이라고 해요. 자, 대손 충당금의 설정은 대변에 설정하는 건데 환입을 해야 되니까 차변의 대손 충당금,
그 충당금을 감소시키고 얼마를 감소시켜야 돼요? 1,000원을 감소시켜야 되죠. 그래야 2,000원이 되니까. 여기 3,000원인데 2,000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대변에 이걸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표시하고, 대손충당금 환입은 판매관리비 총액에서 빼주게 됩니다. 비용에서 빼주는 거다 이거야. 비용에서 빼주는 거다. 어떤 비용이냐면 판매관리비. 대손충당금의 환입은 비용에서 빼주는 역할을, 빼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 이와 같은 것도 수동분계, 지금 말씀드린 수동분계는 일반 점표에다가 수동으로 입력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총정리해보면 그 225페이지에 수동결산에 해당되는 분계 사례가 우리가 그동안 했던 여기 그 아마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도 여기 나와 있겠죠.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는 12월 31일 날 2기 확정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정리한 이 내용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동결산 분계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산 분계 설명하기 좀 지루하시죠. 네, 설명하고 있는 저도 좀 약간 지루해요, 이게. 듣는 분들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이거.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나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습할 때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더 가깝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자동결산 분계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수동결산은 일반 점표에다 직접 입력하는 거고, 자동결산이라는 것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자료를 입력한 다음에 점표 추가라는 단추를 눌러서 점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분계는 자동결산으로 넣어놨다고 볼까요? 네, 좀 복잡한 거. 자동화 시켜놨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항이 자동결산 사항이냐? 첫째, 상품 매출원가를 계상하는 분계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가 어떤 점표를 입력하고 어디를 가봤었냐면 손익계산서를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가봤었습니다. 메뉴에 매출액 딱 있었어요. 근데 매출원가가 0 이렇게 있는 거 며칠 전에 확인했죠, 여러분들. 매출원가가 아직 손익계산서에 안 와 있어요. 오늘 매출원가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제 지금 상태로 여러분이 손익계산서를 12월 달로 조회해 보시면 아직 결산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자, 매출액은 1억 1,055만원. 그런데 매출원가가 어때요? 0.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것이 매출 총이익인데 매출액 모두가 다 매출 총이익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걸로 봐서 아직 3.1패션은 당기분이 결산이 아직 안 되었다 이겁니다. 결산을 해야 요 매출원가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상품 매입액을 더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 이걸 빼줄 텐데 이 기말상품 재고액 이것이 지금 보면은 요 두 개 더한 것이 다 재고라는 거예요. 자, 기초가 1,050만원이고 당기 매입이 5,300인데 이거 더하면 6,350인데 그게 다 재고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 하나도 안 팔았다는 거예요. 팔은 것을 매출의 원가로 여기 표시해야 되거든요. 그 분계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판매된 것을 원가로 해서 여기다 표시해야 돼요. 판매된 것의 매가는 뭐예요?
판매된 것의 매가는 이거예요. 매가. 매가라는 건 뭐예요? 이익을 붙여서 판매한 그 매출액. 그것은 요게 매가. 이거는 원가. 근데 이 원가가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언제 반영되느냐?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기말상품 요 재고액 있죠. 기말상품 재고액을 창고에 가서 조사해가지고 입력해주고 전표 추가 이걸 눌러야 그 손익계산서에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아직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동결산 사항은 매출 채권 아시죠?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에 대해서 대손예상액을 계상해가지고 대손상각비를 입력해줘야 돼요. 단기분에 대손상각비를.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겁니다. 계산해가지고 이제 입력은 해줘야 돼요. 여기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표 추가는 나중에 한꺼번에 이걸 한꺼번에 추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감가상각비를 입력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다 저장해놨기 때문에 이 입력은 자동으로 할 겁니다. 다음에 자동결산에는 퇴직급여를 계상해야 됩니다. 퇴직급여는 어디다 입력하냐면 퇴직급여 전입액이라는 란이 있어요. 퇴직급여 해놓고 괄호 열고 전입액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기다 입력을 할 거예요. 퇴직급여가 뭐냐면요 12월 31일 날 우리 회사 직원이 가령 30명이다. 30명을 전부 퇴직금을 계산해요. 1년 이상 입사한 지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그 기준법이 아니고 국가의 법률이 아니고 회사 내에 급여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퇴직금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거를 뭘로 설정해야 돼요? 부채로 설정해야 돼요. 부채. 자,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회사는 그 종업원에게 빚을 지게 됩니다. 무슨 빚을 지게 되느냐? 종업원이 사장님 다음 달에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그만둘 때 다음 달 봉급만 주면 안 되죠. 퇴직금 얼마인지 계산해가지고 퇴직금까지 줘야 돼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된 직원이 존재하게 되면은 회사는 그것을 부채로 인식해야 돼요. 그 부채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입력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분계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네, 그런 분계가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채권. 자, 여기는 매출 채권입니다만은 기타 채권이라면은 돈 빌려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거래처에다 돈 빌려준 거. 단기 대여금 아니면 장기 대여금. 거기에도 대손이 예상되면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를 입력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자동결산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세를 입력해야 돼요. 아까 선납세금은 수동분계 사항이었습니다만은 선납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세는 자동결산 사항입니다. 네.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좀 뭔 말인가 하는 것도 있는데요. 실습을 해야 됩니다. 자, 결산의 실습은 지금 여기 3일 패션에서는 문제가 몇 문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뒤에서 다른 회사들 또 나오거든요. 다른 회사들. 그리고 결산이 좀 부족한 것은 나중에 여러분 이제 TAT 2급 교재로 바꾸어서 또 결산을 그때 또 해요. 또 하니까 여기에서 약간 부족한 것은 그때 추가로 여러분이 보완하시면 된다. 자, 이제 사례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상품 매출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세요.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당기상품 매입액을 더한다고 그랬죠? 더해가지고 창고에 가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계산해가지고 빼주면 그게 매출 원가입니다. 그래서 점표 추가를 누르면은요, 이 점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조금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차변의 상품 매출 원가, 대변의 상품, 이 분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상품 매출 원가는 비용이니까 이게 손익계산서로 가고, 상품은 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로 가겠죠. 재무상태표에 상품이 이제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여러분 상품을 감소를 한 번도 안 시켰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가령 거래처 코디나라에다가 원피스 100장을 팔았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분계를 어떻게 했냐면은 대변에 상품이라고 안 하고 상품 매출 공급가액으로, 상품 매출은 자산이 아니고 자산 감소가 아니고 수익을 발생시킨 거예요. 그것은 뭐로 갔어요? 상품 매출 수익은 손익계산서로 갔죠. 이 분계에 의해서 이제 자산 감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산 감소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자산 감소는 기말에 재고 나머지는, 재고를 뺀 나머지는 다 팔려 나간 거예요. 그래서 기말 재고액을 그래서 빼주는 거예요. 매장에 있는 옷을 전부 재고 조사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판매된 거예요. 나머지가 뭐예요? 이 매출원가. 이게 판매된 거다. 이거. 그래서 여기서 입력하는 것은 이걸 입력하게 됩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을. 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을 계산을 합니다. 계산해 가지고 점표 추가, 이제 입력한 다음에 점표 추가를 누르면 요 분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차변의 대손 환급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걸 확인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아까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이렇게 만들어 놨죠. 예, 거기 점표 추가 누르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두 개의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으로 나누어서 분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퇴직급여를 입력을 하면은 점표 추가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점표가 만들어질 거예요. 차변의 퇴직급여 비용 발생,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 증가.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퇴직금을 계산했더니 퇴직금이 5천만 원이 계산이 됐어요. 그럼 5천만 원을 다 입력하느냐? 아니에요. 자, 우리 회사가 금년에 2022년도에 설립한 회사라면은 과거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존재하지 않았겠죠. 이제 설립한 회사니까. 그런데 우리 회사는 지금 6기인가 그래요. 6기. 6기라는 건 설립한 지 6년이 되는 회사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 직원 중에 근무한 지, 우리 회사 설립할 때 입사한 사람도 있고 3년 전에 입사한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리고 매년 어떻게 했어요? 결산할 때마다 퇴직급여 계산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계산한 금액 전체를 갖다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다가 입력한다 그랬는데 이 5천만 원을 몽땅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계산을 해요. 추가 설정액만 갖다 입력하는 거예요. 추가 설정액이라는 걸 어떻게 계산했나 보세요. 자,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했습니다. 거기에서 결산 전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뺍니다. 왜? 작년에도 우리가 설정해 놓은 게 있으니까. 작년에도 설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에 조회해가지고 작년에 설정해가지고 아직 퇴직금 안 나간 거, 그걸 빼줘야 돼요. 뺀 나머지만 여기다 입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설정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추가 설정액을 입력하는 것이다. 전체 금액을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추가 설정액을 입력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체 잔액이 요게 예상된 예상액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추계액이 잔액으로 나오도록 하려면 추가 설정액을 입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 예상액도 우리가 매출 채권 같으면 판매관리비인 대손상각비를 쓰지만 대여금 같은 경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해당되는 계정의 대손 충당금 차감 계정으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자, 법인세 입력은 아까 선납세금 정리했던 거 있죠? 그 선납세금 정리한 것을 뺀 나머지 금액, 그 나머지 금액을 법인세에다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법인세 입력하고 나서 나중에 전표 추가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 전표가 만들어져요.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미지급세금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선납세금 분계는 아까 수동분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여기 수동분계 해야 된다고 여기 설명이 나오죠. 일반 전표. 이제 설명 다 끝났어요. 예. 참 뭐 길었습니다. 예. 수동분계다, 자동분계다 해가지고 설명이 좀 길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습을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일 패션의 결산 회계 처리를 수행하시오 했는데 문제가 너무 적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5개만 냈어요. 우리가 지금 사례라고 한 것은 엄청 많은 사례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여기 3일 패션에서는 5개만 해라. 5개만 해라. 자, 그러면 5개만 해보겠습니다. 자, 결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수동결산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동결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수행과제가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수동결산을 먼저 골라서 먼저 해야 됩니다.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수동결산이 뭐가 있는지. 1번에 소모품 정리네요. 소모품 정리 여러분 자동결산이에요? 수동결산이에요? 수동결산. 네, 아까 수동결산에 해당됐죠. 요거 먼저 해야 돼요. 자,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자, 수동결산은 발견되는 대로 바로 하면 돼요. 자, 소모품 구입 시 전액 소모품비로 처리했어요. 그리고 결산 시 미사용분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어요. 결산일 현재 미사용액은 4만원에 대해서 자산으로 계상하시오. 네, 뭐 4만원을 자산으로 처리해라 라고 아주 친절히 말해줬습니다.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소모품을 자산 처리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은 소모품입니다. 미사용액이 얼마예요? 4만원입니다. 대변의 계정 과목은 소모품 B입니다. 왜? 구입 시 비용 처리했잖아요. 재고는 비용을 취소시켜야죠. 그래서 대변에 소모품비 4만원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입 시 비용 처리했으니까 재고니까 비용에서 취소시켜야 되고, 재고는 자산 잡아야 되니까 차변의 소모품, 이것은 자산을 증가시키는 이런 수정분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네, 요거 일반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12월 31일 날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로 일반 전표 날짜에 이렇게 결산 분계, 수동 분계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 입력합니다. 자, 이제 차변부터 입력할까요? 3번 차변에 소모품 172번입니다. 소모품 얼마인가요? 4만원. 자, 거래처 적요 다 생략하십시오. 네, 생략하고 4만원. 뭐 적요를 입력을 한다면 미사용 소모품이다 이렇게 입력해주면 미사용 소모품. 두 번째 줄에 대변은 소모품 B죠. 소모품 B 830번 써야 되죠. 830번.
엔터로 위에 있는 미사용 소모품 복사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4만원. 수동분계로 이렇게 입력해요.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수행 2번. 기말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품 재고액은 2천만원이다. 이건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건 자동결산 사항이에요. 이건 일단 미루고, 수행 3번.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등록한 고정자산에 대한 당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시오. 이것도 자동결산 사항이에요. 준비는 다 해놨어요. 이것도 미루고, 수행 4번.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잔액과 받으러움 잔액에 대하여 1%를 설정한다. 보충법이다. 자, 이것도 자동결산이지만 이거는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력할 금액을 잔액의 1%를 계산해 가지고 보충법으로 계산을 해서 메모를 해 두어야 됩니다. 자, 요거 메모하러 가겠습니다.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자,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잔액에 대하여 1%를 설정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를 줘야 합니다. 합계잔액시산표. 결산할 때 잔액을 줘야 할 때는 합계잔액시산표를 사용하세요. 12월 31일자 결산일로 조회해서 외상매출금을 찾아가지고 대변의 잔액을 보시고, 또 외상매출금 밑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여기다가 1%를 곱하기 해서 예상을 한 다음에 여기에 나온 금액에서 요 기설정된 대손충당금을 뺀 금액을 입력하는 것을 우리가 보충한다 그래요. 보충. 그래서 보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 외상매출금 잔액이 2,926만 5천원인가요? 그러면 한번 1% 계산해 보세요. 2,926만 5천원 곱하기 1% 하면은 뒤에 동그라미 2개 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292 650이 나오죠. 여기에서 요 82,000원을 빼야 돼요. 기설정된 대손충당금. 이것만 우리가 입력을 해야 한다. 이거. 자, 29만 2,600원에서 빼기 650원에서 빼기 82,000원 하면 얼마예요? 21만 650원이죠. 21만 650원을 책에다가 시험지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메모해 주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에다가 입력할 숫자를 210650 외상매출금 쪽에다 메모해 줍니다. 210650. 다음 받으러움도 해야 되죠. 자, 받으러움 잔액이 여기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 기설정된 잔액도 확인합니다. 자, 받으러움 잔액의 1% 여기다 곱하기 1% 해보세요. 그러면 350만원의 1%는 35,000원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24,000원을 빼보세요. 빼기 24,000원 기설정된 잔액. 그러면 11,000원이 나오겠죠. 이 11,000원을 또 메모해 둡니다. 받으러움 쪽에다가. 합계잔액시산표를 조회해 가지고요. 이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이렇게 계산을 해 둬야 돼요. 자, 준비해 놨죠? 다음에 수행 5번 당기 법인세 추산액은 300만원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선납세금이 있는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선납세금 있는가 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열어놨던 합계잔액시산표의 당좌자산 안에 선납세금이 있다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없는 걸로 봐서 원래는 없을 수는 없는 건데 없는 걸로 봐서 뭐가 없었다? 법인세 중간 애납을 우리 회사는 안 했다. 또 은행에 예금해 가지고 금년에 만기된 것이 없었다. 이렇게 가정할 수가 있겠네요. 은행에 예금 만기가 있었으면 선납세금이 발생합니다. 왜? 이자 받으면서 원천징수 당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 애납을 하게 되면은 법인세 고지서가 세무서에서 법인세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정 납부라고 그래요. 내년도 법인세를 추정해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걸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납부 안 했다 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따라서 법인세 추산액 요 300만원은 선납세금 없기 때문에 전부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행 2번부터 수행 5번은 보니까 모두 자동결산 사항이고요. 그 결산자료 입력에다 입력을 할 숫자들이 다 준비가 이제 되었어요. 준비가 다 됐으니까 이제 메뉴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준비됐으니까 메뉴로 가는데 자동결산은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은 결산이라는 박스에 결산자료 입력 여기다 하는 거예요. 자, 클릭하시고요. 결산 일자를 1월부터 12월까지로 입력합니다. 1월부터 12월. 자, 이게 팝업창이 먼저 경비 선택의 팝업창이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이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451번 상품 매출 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매출 원가 451번이라는 걸 입력을 해야 되는데 생략해라 이거. 이거는 자동으로 반영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확인 누르면 자동으로 상품 매출 원가로 양식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도소매업이니까 상품 매출 원가 맞아요.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양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양식 맨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는 것처럼 양식이 나타나 있어요. 양식이 손익계산서하고 비슷해요. 자, 맨 위에 매출액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산할 때 여기서 매출액을 입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커서가 작아지지 않고 막대기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막대기 큰 거는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려가 보세요. 천천히 방향키로. 가다 보면 이렇게 칸으로 쏙 들어가는 칸이 있어요. 이런 곳을 메꿔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쏙 들어간 셀이 기말상품 재고액란이죠. 자, 거기다가 여러분 수행 2에 있는 기말상품 재고액 2천만원을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매출원가가 2천만원이 빠져요. 여기가. 자, 2천만원 입력해 볼까요? 자, 매출원가가 2천만원 줄어들었죠? 기말상품 재고액을 빼가지고 매출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자, 아래 방향키로 또 내려가 봅니다. 칸이 작아질 때 어디서 작아지는가를 볼까요? 퇴직급여에서 작아져요. 광고선점이 밑에 있는 퇴직급여. 그런데 우리 회사는 지금 결산 때 퇴직급여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료로 주지 않았어. 입력을 못하는 거죠. 네, 지나갑니다. 네, 충당금 전입액도 없어요. 자, 감가상각비에 건물, 차량, 운반부, 비품 이거 입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앞 시간에서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서 저장을 해놨죠. 그걸 갖다 불러서 입력할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면 기능모음 가보세요. 기능모음 상단에 있습니다. 거기에 감가상각 반영이라는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유형자산의 건물은 250만원, 차량 운반물은 363만 3,333원, 비품은 55만 5,632원 이렇게 값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눌러주면 돼요. 결산 반영. 확인 누르면 아까 그 자리에 다 채워졌어요.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서 숫자를 전부 시험지에다 적어놨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 적지 않고 지금처럼 요 기능을 써도 되고. 네. 자, 그러면 또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어디서 작아져요? 대손상과 외상매출금에서 쏙 들어갔죠? 아까 메모했죠?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 210650을 여기다 입력. 210650. 210650. 그 다음에 파드럼란에서 쏙 들어갔죠? 11,000원. 이게 대손상각비 그리고 대손충당금이에요. 자, 아래로 내려가 봐요. 선급금에 관한 것은 없었어요. 대손상각이. 자, 이제 내려가서 쭉쭉쭉 어디서 작아졌어요? 조세감면법을 조감법으로 이렇게 줄여놨는데, 조감법 특별상각 우리 회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요. 자, 또 내려가면 어디서 작아졌어요? 맨 밑에 이제 법인세에서 작아졌죠. 거기다가 요 300만 원 입력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도소매업에서는요, 자동결산에 입력할 사항이 뭔가 이거 작성해가지고 내려가면서 칸이 작아진 것만 찾아서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수동결산 할 거 미리 다 해놓고 와야 돼요. 순서가 수동결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동결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입력을 다 했으니까 뭘 눌러요? 네, 전표 추가 마무리로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해당되는 전표가 만들어져요. 예 해주세요. 그러면 전표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좀 우리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과연 전표가 어떤 전표가 만들어졌는가, 그거를 가지고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할게요.